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지난 3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결정문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절대 하지 말라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한일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이 가장 뼈아픈 곳을 건드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오며 일본의 요구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에 참다 못한 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5월 말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이 발표에 놀랐다며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들은 한국과 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항변하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쌓아 올려온 것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일본 결정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라며 모순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순된 행동을 넘어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한때 지소미아까지 종료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대화를 요청해와 종료를 유예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혹 일본 측이 시간을 끈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일본은 시간만 끌며 약속했던 수출 규제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면 WTO 제소와 함께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WTO 제소와 함께 바로 시행한 건 지소미아 종료가 아닌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이 첨예해야 되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 자산이 현금화되려면 2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경고를 하며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경제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소 부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민가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고 위협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의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게 빌려준 돈을 빼내서 한국이 결국 IMF로 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금융을 빼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IMF 당시 한국 정부는 40억 달러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갚아야 할 부채는 1,500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기준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는 4,075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12개 나라와 언제든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만 캐나다는 2017년 한국과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한국은 미국과 600억 달러, 한화로 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언제든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기에 국내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의 요청으로 인해 미국과 엄청난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일본의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도 국내 은행들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규제 분야를 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하며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며 일본이 제재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이 또한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WTO 제소에 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수입 대체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이미 명분과 실질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6년째 무역 적자를 볼 정도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입는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막히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2%로 최악의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도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것이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 대신에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일본이 언급했던 수준의 무역 관리 체제를 이미 한국이 갖췄음에도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는 일본에 강하게 항의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에 사과를 하는 대신 선을 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하던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통화 내용을 특보로 보도하며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에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고, 더 황당한 점은 이 기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자 한국인 강제징용 기업들을 당시 강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라 표현하며 강제징용은 사실이 아니고 한국 측의 주장일 뿐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며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를 검토했다 말했고, 아소 부총리는 만약 한국이 일본 기업들의 금융제재를 강행한다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에 먼저 피폐해질 것이다 라며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압박은 한국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하라 명령한 바 있는데, 이 일본 기업은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채 법원이 보낸 압류 명령 서류조차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결국 반송됐습니다. 아베 정부만 믿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선포합니다.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법원이 일본 제철의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시송달은 문제의 기업에게 압류하겠다는 서류를 보냈는데 이를 읽지 않아 법원에 반송된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겠다고 알린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의 기업에게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보는 예외적인 송달 방식인데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시송달 기한이 오는 8월 3일이고 이때가 지나면 일본 측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방식은 간단합니다. 법원이 앞서 압류한 일본 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고 이를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로써 이제 일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난 1997년 12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 6명은 무려 23년이 지나서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일본 정부가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전했고, 산케이 신문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어떻게 보복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옵션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일본 내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을 제소하겠다는 것인데, 이 일본의 보복 옵션들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게다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은 카메라 장비, 기계, 자동차 등을 한국에 수출해 해마다 20조 원이 훨씬 넘는 무역 흑자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